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오늘도 실시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와이드에 오늘은 여야 의원 세 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예.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단식 오늘 8일째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8일째입니다. 어떠신지 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뭐 아직까지는 건강이 괜찮으신데요. 예. 엊그저께부터 급격하게 좀 기력이 쇠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그냥 꼿꼿하게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젊은 사람들인데. 그제부터 잠깐 낮 시간에 잠깐 눕기도 하시고요. 예. 걱정입니다 지금. 예. 같이 가서 하시지 그러세요. 저는 어저께 이제 의원들이 네. 예, 동조 단식을 하루씩 하루씩. 교대로 하는데요. 제가 어제 당번이라 어저께 했습니다. 힘드시죠 하루도? 하루도 힘들더라고요. 예. 일단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우리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부터. 예. 어떻게 그 야삼당 반발이 대단해서 지금 어쨌든 거대 양당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형국입니다. 바로 논의를 해법 찾기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야 쟁점 토론, 선거제 개편, 그리고 12월 임시국회. 하여튼 이견이 지금 큽니다. 해법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여야 쟁점 토론 대치정국이 언제까지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면서 아시는 대로 야3당 대표들이 8일째 단식 투쟁 중이고요. 그리고 이 유치원 3법 문제가 결국 이거 이러다 해를 넘기는 거 아닌가 걱정인데 무산됐죠. 그래서 원인과 대안을 한번 세 분과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김정은 연내 답방이 결국 이제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의한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참된 민주주의로 가고. 일단 이게 지금 오 의원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되시고 이제 모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시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그것을 그 취지와 제도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정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유럽의 선진국처럼 뭐 1대1 내지는 2대1까지 확장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지금 지역구 선거구를 확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교섭단체 간에 최종 예산안 합의 전에 직전까지 갔던 한 225대 75 정도 만약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낮은 단계에서 좀 합의를 이뤄내고 1단계로 차츰 그것을 도입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330석이나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선관위가 이야기한 대로 360석까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걸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며 대통령 공약입니다. 예. 이건 야 3당이 떠안을 몫이 아니라 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주도해서 해야 되며 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당을 동의해낼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것이 예. 저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몫이고 예. 지금 앞서 윤호중 그 사무총장께서 예, 예. 기본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동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약이며 과거부터 늘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당론의 형태입니다. 이미. 그렇게 그렇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근데 그걸 동의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그게 좀 연동형 검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 결단으로 네. 주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서겠다 뭐 라든지 그 정도 그렇게 해야 얘기를 된다? 해야죠. 예. 뭘 어쨌든 많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야 3당 내에서도 예. 아마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조차도 예. 각 당의 생각이 틀려서 예. 동일한 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라는 이 취지에 함께 공감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식으로 압박을 해서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3분의 1을 넘기는 데 있어서 의원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힘들었던 게 개헌이었습니다. 네, 힘들죠. 개헌도 안 됐습니다. 예. 이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선거제 선거구제 개편. 개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의원 3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예. 거기에 동의도 얻어내야 되고 예. 이걸 또 넘어선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으면은 그럼 뭐하러 공약을 하셨어요? 한다고. 이게 저희가 이제 공약에서 정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할 예. 필요는 있는데 예, 예. 저희는 연동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번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비례대표라든지. 표현을 썼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비례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예.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야3당이 주장하는 바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전개특위에 들어오셔서 예, 예. 단식을 풀고 들어오셔서 시간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강병원 의원님인데 좀 섭섭한 게요. 근데 저런 스탠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과거와 다른 지금 입장을 절박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 야당일 때 그리고 20대 총선 전에 김종인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은 1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입니다. 과연 그 순간에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지. 이것은 어느 정당이 의석을 늘리고 줄이고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늘 민주당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철학과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개혁을 이뤄내는 용기가 필요한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해도 그런 역할을 해서 진정성을 보였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지금은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하고자 하려는 그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한 거죠. 근데 그 한국당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두 상도 지금. 근데 저는 사실 뭐 우선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 단식을 좀 풀고 예.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우려되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제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통과할 때는 또 한국당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 부분 예산안 통과하고 선거법 개정하고는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고 나니까 당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전국 운영 관련해서 야상당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연동형 마치 비례대표와 야삼당과 협조하는 듯한. 합작한 뜻에 있어 예산안 통과됐으니까 다음 단계 또 이게 이렇게 야당과 또 야사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이런 모습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순수성이 예. 정말 의심되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바라다 보고 있느냐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야3당의 어떤 절실한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정당 예. 대표로서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요구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시켜서 좀 고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대통령이 중심제 아닙니까? 예. 이 중심제에서 다당제 구도가 옳으냐, 예. 안 그러면 책임 있는 정당들 양당 체제가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다당제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협력했다. 또 야3당하고 협력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합종 연행이 진행되거든요. 이런 정치 문화, 정치 형태가 옳았냐죠. 분명히 이 선거제도는 우리 권력 구조가 어느 것이 옳았냐에 대한 판단을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 대통령제 중심제라면은 저는 연동형 비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각이 돼서 연내각제라면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권력 구조,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정 운영 방향, 이 치열하게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이 당의 입장, 당이 처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국민들이 뭘 것해도 국민이 다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당도 좀 진정성 있게 우리가 지금 찬성해도 한국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협조는 없고 한국당을 고르시 이런 정치 공헌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진정성 있게 반대하면 반대하고 또 그러다 관리하고 강병원은 앞장서서 가시는다고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괜히 지금 이게 민주당의 다 입장이 어렵네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습이 고개를 타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아니 그래 저는 이 두 당을 상대로 할 용의가 있어서 왔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 지금 강병원 의원님 참 걱정스럽긴 한데요.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들으시죠, 그럼. 예. 더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들으세요, 그럼. 지금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이정미 두 당대표가 단식하는 것과는 별거 상관이 없습니다. 논의는 계속 하면 돼요. 빨리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또 의지를 좀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것을 좀 더 분발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백승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력제하고 선거제도가 연동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모든 정당이 얘기했고 분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 우리의 시대 흐름이고요. 다당제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헌을 먼저 하고 선거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대한 분권형 개헌에 대한 것을 한국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개헌은 어디 갔어요, 진짜? 예, 근데 개헌의 논의가 지금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당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고 개헌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차라리 민의가 민심이 제대로 표로 반영돼서 의원 수가 정해지도록 하자. 네, 그것도 한 가보자, 방향입니다. 그걸. 그리고 정수에 대한 문제는 일단 낮은 단계에서 동결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말씀.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개특위가 12월 말이면 기한이 다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심상정 위원장이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한국당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오 의원님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큰 틀에서 공감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 민주당 보러 한국당을 설득을 해서 합의안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단식을 풀지 않겠다라고. 이거는 단기간 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먼저 단식을 푸시고 저희 당과 야 3당만이라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큰 공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개특위 연장하자고 얘기까지 했고 먼저 이렇게 단식 푸시고 정개특위 함께 연장해서 충분히 논의해 가는 것이 출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마무리하시죠. 주체가 돼서 그 역할을 하셔야죠.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고 평소에 민주당의 철학입니다. 한국당이 요 마지막 단계에서 도농복합형을 들고 나와서 일부 좀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충해 나갈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중심에서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잠깐 긴급 질문 하나. 자유한국당 빼고는 안 돼요? 야 3당하고 민주당하고 해가지고는 개헌 이거 못 바꿉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요. 야 4당이 합의는 지금이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당이 참여가 안 되면 지금 실제로 통과가 못 되니까. 논리를 국민 눈높이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나누고 논하는 건 좋은데 어느 특정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공약 때문에 선거법을 거기에 맞춘다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 공약은 공약입니다. 그 당의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대통령 선거 공약 때문에 거기 여러 정당이 관계되는 선거법 개정을 뭐 민주당에 요구할 수는 있는데 다른 당에 요구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뭐 꼭 강 의원님 한번 총정리.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저 손학규 대표를 보셔서 단식 중이시잖아요, 지금. 예, 진짜 지금 건강이 그 걱정됩니다. 뭔가 명분, 예. 그 단식을 끝낼 예, 저희 당으로서는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고의 결정 사항으로 예. 오늘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네. 얘기를 해서 예, 예. 시한까지 저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단식을 푸시고 들어오시고 빨리 임시회 열어서 정개특위 연장하시고 그렇게 저는 해서 저 좀 민주당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예. 좀 역할을 해주십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지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이 110명입니다. 예. 110명 중에 51%의 정당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요. 102명의 시의원을 차지했어요. 9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하고 15분 동안 지금 선거. 네, 나머지 49%의 민의를 지지한 사람들은 8명의 의석만 차지하는 이런 왜곡된 이런 민의의 반영들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이런 기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냥 무지의 소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개헌도 왜 안 되고 선거구제 개편이 왜 안 되는지 사실 답이 뻔해요. 여러분이 모여 앉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는 나한테 유리하고 하나는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같이 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그걸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비는 이제 인상하신 것도 그럼 민의를 따라서 한 건지. 국회의원 세비 올린 거. 예, 뭐 세비 부분은 방 의원님은 왜 그걸 날 보고 질문하나 지금. 지금 방향을 어떻게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그것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공통보수 인상이 예. 그 이제 전 19년도 1.8%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인상이 됐고요. 네, 네. 한간에는 뭐 2천만 원 올랐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런 가짜 뭐, 뉴스가 네, 있었는데 네, 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미워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182만 원이 올랐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 당에서 잘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시죠. 뭐. 그건 얘기 안 아니, 하시죠. 저희 바른미래당은 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네. 이미 1.8%에 해당하는 182만 원을요. 네. 다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다 반납하기로 네. 좋은 데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 문제 뭐 예. 자유한국당 유치원, 백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입법 취지,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면 바꾸기 힘들어요. 군사 작전하듯이 목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이해 관련자가 있고 제가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을 만나보면 불안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입법에 대해서. 법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명분 있고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해서 그 여론을 뭐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은 예. 충분히 논의해야 될 시간을 확보하고 논의해서 예.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막 속전속결로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이렇게 낙인 찍어놓고 어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고 이 문제의 가장 큰 출발점 잘못된 것은 예방행정의 실종입니다. 충분히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가 이 규정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방치한 거예요. 예.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 터지니까 모든 문제 책임을 예방행정을 하는 정부의 정말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전부 유치원 원장들 수많은 유치원 원장한테 낙인 찍어놓고는 예. 뭐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예. 이해관계자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수순시켜서 가야 된다. 어쨌든 바른미래당 중장까지 나왔는데 지금 뭐 조금 난망하죠 통과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백승주 의원님 말씀에 뭐 이렇게 수긍을 하면서도 네. 이 기회에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학부모들로부터 유치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다
이 사립학교 이 사유 재산에 대한 이용을 포기하는 각서들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원을 하시는 동안에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고요.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큼 이익이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익은 다 보시고 있고 예, 예.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계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학부모들의 불신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지원 받는 것은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고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유치원 3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국당에서도 대체입법을 통해서 예, 예.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투명하게 국가 회계 체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예.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좀 더 이런 유연하게 내놨는데 조금, 하자. 대체입법 이런 부분도 대체입법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국방위원회 제가 법방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저 대체입법을 예전 양심적 병력 거부 소위 그거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입법을 내놓으면은 병합 심리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이 내놓은 거, 박용진 의원 내놓은 거 전부 병합 심리해서 좀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한 걸음씩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선거법, 이제 중재안을 선거제도 좀-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한 걸음이라는 게 지금 뭐 양당의 그 갭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안 합의할 때처럼 쉽게 안 될 겁니다. 예. 제가 봐서는 바른미래당이 사실 중재안을 냈어요. 지금 네. 문제는 뭐냐 하면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예. 다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단일 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회계와 예. 국가 지원 회계를 별도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데 예. 저희는 이 회계는요. 이미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은 이미 다 쓰고 다 있는 하고 겁니다. 있고. 그래서 예. 유치원도 이제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단일 회계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처벌적으로만 가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 걸음이라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런 절충점들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리고 남북 관계 한 말씀 좀 일단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지금 이제 무산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겠죠. 네. 오늘 뭐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려울 것 같다. 네.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뭐 6월 12일 뭐 북미 정상회담 내용이나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 특히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 군사 분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도 진전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교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핵화 분야에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올해는 좀 이렇게 힘들게 돼버렸는데요. 이 비핵화 분야에서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 평양선언을 보면은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 자기네들 다 영구 폐기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풍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네. 폐기하고 사찰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아마 미국과 북한의 이제 힘겨루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참 이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이 보기에도 이 남한에 와서 뭔가 얻을 게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로 살얼음 판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거는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김정은의 그 서울 방문 이 부분은 저는 그 평양선의 이행 의지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느냐 아니냐 전체적인 평양선언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오매불망이랍니까? 네. 깨나 깨나 오기를 다 하는 이래 가지고 그 연인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네,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 정말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예, 예.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예.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난관과 여건을 만들어서 비핵화 약속 이행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갖고 와야 될 일을 우리가 막 간절하게 바라는 쪽으로 오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사를 위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2000년도에 김정은 또 당시에 6.15 선언 이후에 이런 시간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도록 하는 노력도 하지만은 이 서울 방문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과 또 오지 않는 여러 가지 구실 이런 부분 따져보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포괄 이행 의제와 관련되는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관건이 북한 핵시설을 신고하는 문제예요. 신고를 하면 뭐가 드러나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양심껏 신고했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북한이 신고한 자료하고 틀리면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죽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핵물질 마지막에 신고를 안 고비 내려오려고 넘기기가 하는 어려운 것 그런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고비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지금의 현재 남북 관계는 아까 강병원 의원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대로 북미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그에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가 있어야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되기도 전에 해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서로 밀고 땡기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북한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비핵화를 우리가 먼저 이 남북한의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영구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우리가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쨌든 북한이 좀 더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 속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이 좀 그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좀 할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길이 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세 분 의원님들이 다 정말 한참 바쁘시니 이제 곧 연말인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아마 요거 이 해가기 전에 내가 이건 하나 좀 꼭 하고 싶다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덕담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저 모시고 방송하는 게 저는 끝이에요. 뉴스와이드.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진행자가 나오니까 그동안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부터 할까요? 저는 뭐 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아이, 참. 그래서 5년 넘게 뭐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저기 그러니까 잠깐 하다가 저도 뭐 시청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시간을 지킬 수 있었는데 스스로 좀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멈췄다. 또 갈 수 있으면 가보자. 잠시 쉬어서 그만둘 시기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그러니까 주장을 강하게 펴시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잠깐씩 서서 내가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저기 오신환 의원부터 말씀 드릴게요. 그러시죠.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극한적으로 이렇게 대립했던 남북 관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65년 만에 이루어진 그 북미 정상회담 굉장히 역사적인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럼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여전히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잘 우리가 슬기롭게 잘 선영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정치적인 여러 현안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권만을 교체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원했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좀 열어가고 그래서 국회가 존중받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도 저는 간절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가 두고두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고요. 그만큼 국민의 사랑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준 요소 되지만 정치 환경을 만들어준 요소 되지만은 미국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새로운 어떤 모색들, 도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원래 인상 깊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원래보다 좀 태평성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이 국론이 분열되고 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많고 경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18년보다 19년대는 조금 나아졌다. 이런 그래야죠. 내년 말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지금보다는 좀 태평성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병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네. 그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서 예. 그 15만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셨던 예. 그 장면이 참 떠오릅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네. 시대가 완전히 저는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아마 2019년에는 예.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네.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의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가 열릴 거라 확신하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치권도 뭔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예. 국민들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부터 저희 당부터 일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 모시고 말씀드리니까 든든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정수라고 합니다. 윤명식 대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계시는데 아유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운데 여기에 이 연결되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라고 그랬다고.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2018년에 정말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맞대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지하갱도까지 완전 파괴했지요. 남북 DMZ 내에 GP 상호 검증이 오늘 완료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 말씀씩 이 역사적 장면을 한 말씀으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갑 위원부터. 예, 저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상대방 지피까지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65년 분단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9.19 군사적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 의제에 대해서 네. 어쨌든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것이 향후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또는 평화체제 정착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예. 상호 어떤 대결, 총불이 대신 서로 손을 잡았다는 자체에 대한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균환 교수님, 저 손잡은 두 군인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양측 다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네. 정말 군사 분계선에서 평화롭게 넘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 보이고요. 대단한 일. 저는 오늘 이번 그 합의를 통해서 기초 공사는 좀 완료됐다. 예. 이제는 지금 GP의 전면 폐기로 좀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지금도 북측에는 한 170개, 또 우리 남측 DMZ에는 한 50개 정도가 GP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전면 폐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역시 좀 조속히 내년에는 출범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저는 이게 그 DMZ라는 게 기존에는 이게 대립과 어떤 분단의 상징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정말 이게 역사적인 계기라 보고요. 또 이게 좁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게 검정이 지하 경도까지 매몰돼서 바로 이제 그 공격 출발 개선. 그래서 이게 지하 경도에서부터 공격할 때 이게 2km 후방으로 후퇴한 뭐 가정이지만 북한에게 남침할 때 2km 후퇴한 이게 군사적으로 큰 이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9.19 군사 합의 중에 이행과 검증이 다 완료된 바로 이게 최초의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남은 이 합의들도 검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예. 그 되게 좀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아마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여론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지금. 예.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뭐 미북 정상회담도 했는데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이런 어떤 지피가 이제 양자간에 이제 폭발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보여주기 성과에서는 좀 크게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닌가 첫 단추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에서 이제 군 수뇌부와 화상 대화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5년 분단사의 획기적 선을 긋는 사건이었다라고요.